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탄핵 심판 3차 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한편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이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공수처의 2차 강제구인 시도는 또 무산됐는데요. 관련 내용 박성배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어제 탄핵 심판 3차 변론 기일에 출석을 했습니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는데요. 어제 1시간 40여 분여 진행된 이 변론 기일에서 한 6분여 직접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해서 이 변론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렇게 출석하는 것이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출석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출석하면서 탄핵 심판이 상당히 형사재판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되기에 앞서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입장을 먼저 피력하기도 했고 재판관이 질문하시면 적극적으로 답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재판장이 관련 질문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반 형사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반 형사 절차보다도 당사자가 더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일반 형사 재판에서도 변호인이 재판장의 질문에 대부분 답변을 하고 재판장이 중간중간 간혹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당사자에게 묻고 답을 듣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그보다도 당사자가 먼저 나서서 직접적으로 답을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탄핵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사정도 있고 나아가서 탄핵 재판은 수사와 다르게 공개 재판입니다. 자신의 발언이 온전하게 외부에 공개되는 만큼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추가로 여론을 반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봅니다. 직접 법정에 출석해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는 것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소상하게 진술하고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진다면 반전을 꾀할 수도 있습니다만 재판 자체를 두고 보면 재판장이 중간중간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사실관계나 의도와 관련된 날카로운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하지 못하거나 전후 모순될 때는 오히려 자신의 재판에 상당한 해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탄핵 심판 변론이 끝난 후에 병원에 들렀다가 밤 9시를 넘겨서 구치소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공수처의 2차 강제구인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는데 윤 대통령이 동선을 몰랐다는 점에서 좀 공수처가 미흡한 게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미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입니다. 구속영장은 인치와 구금의 효력을 동시에 보유합니다. 인치는 쉽게 말해 데려올 수 있는 효력인데 구속영장의 인치 효력에 따라서 조사에 불응하는 피의자를 수사기관으로 데려올 수 있다는 판례는 이미 성립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조사에 불응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인치나 구치소에서 현장 조사를 위해 다시 임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단순히 헌법재판소 재판 외에도 중간에 병원을 들렀다 구치소에 온다는 사정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부분은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습니다. 물론 공수처 입장에서는 대통령 이동 동선이 보안 사항이므로 온전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항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어느 장소에 갈지는 몰라도 헌법재판소 재판을 마친 이후에 곧바로 구치소에 돌아오지 못한다는 사정 정도는 알아야 함이 마땅해 보입니다. 적어도 수사기관이 구치소에 소재하고 있는 피의자에게 강제인치나 현장 조사를 위해 구치소에 방문할 때에는 구치소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기 마련입니다. 피의자에게 특별히 조사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닌지 외부 일정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와 같은 절차를 온전하게 거친 것인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됩니다. 다소 준비가 미흡하다는 평가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병원 진료에 나선 이유에 대해선 한 달 전부터 주치의가 받으라고 한 치료다. 더 이상 연기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일자가 공교롭게도 공수처의 강제구인 시도일과 겹치다 보니까 좀 여러 해석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어찌되었건 구치소장의 허가에 따라서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었다면 그 자체를 나무랄 여지는 없습니다. 사실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해서 구치소장이 외부 진료 사전 허가를 내린 상황인데 통상 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는 원칙적으로는 구치소 내부의 의료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도저히 내부 의료관의 진료만으로는 부족한 경우에는 구치소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서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주치의로부터 한 달 전부터 치료를 권고받았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예. 예. 구치소장의 허가를 받았다면 이와 같은 외부 진료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고 무엇보다 공수처는 수사기관으로서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해서 강제 인치나 대면 조사를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시도할 것입니다. 네. 수사기관이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현장 조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나무라기보다는 공수처가 적절한 시기를 설정해서 피의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에 나서는 것이 합당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뭐 구속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공수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오동훈 공수처장이 이 출근할 당시에 저희가 현장 연결해서 관련 내용 좀 들어볼 텐데 저희가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가 이렇게 좀 미진한 상황, 강제 구인도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수처는 뭐 대면 조사를 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을 텐데 어떤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공수처는 사실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서 강제 인치도 가능하고 적어도 현장 조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네. 현직 대통령이신 분, 경호를 받고 있는 신분이라 강제 인치를 무조건 고집하다가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어서 예. 현장 조사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인 접견이라든가 여타 외부 일정이 있다면 그와 같은 사정은 충분히 사전에 입수하고 고려해야 할 대목으로 대두됩니다. 만약 현장 조사에도 윤 대통령이 불응할 경우에는 공수처 입장에서는 다소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통상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이전에 혐의 사실을 부인하던 피의자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고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인하던 사실관계도 인정하는 태도로 돌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보니 통상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더 적극적으로 피의자 조사에 나서기 마련입니다. 이와 같은 관례에 따라서 공수처가 강제 인치든 현장 조사든 구치소에 있는 대통령을 상대로 적극적인 조사에 나서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강제 인치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현장 조사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현장 조사도 불응한다면 이때에는 수사보고 형태로 몇 월 몇 시에 현장 조사를 위해 구치소에 방문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하고 있다는 그 내용을 하나하나 다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난 1차 조사 과정에서도 조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서면과 날인을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 서면과 날인을 거부하게 되면 그 조서는 유죄의 증거로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증거 능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렇지만 탄핵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신분이 전환된 윤 대통령이 향후 법정에서 자신과 관련된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텐데 네. 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자료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혀 공수처의 수사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므로 현장 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만약 현장 조사가 불발된다면 현장 조사가 불발된 일시, 장소 그 이유를 소상하게 수사 기록 형태로 보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 공수처와 검찰이 당초 20일 정도의 구속 기간을 열흘씩 나눠서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조금 셈법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열흘씩 나누어서 조사를 한다는 양 기관의 협의도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이 10일 연장됨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즉 네. 원칙적으로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이고 여기에 10일, 즉 1차에 한해서 1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최종 20일간 구속기간을 두고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입니다. 예. 네. 그런데 이 사안 물론 여타 사건처럼 중요한 사건이다 보니 적절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도 10일 구속기간 연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검찰의 우려대로 만에 하나 10일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이 허가해주지 않는다면 이는 상당한 문제로 대두됩니다. 예. 예. 사실 기소는 검사가 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보니 공수처가 수사를 마무리하면 기소를 위해서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하는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불과 2, 3일 정도밖에 구속기간이 남지 않으면 공소 사실을 정리해야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시간이 촉박하게 됩니다. 이 사정을 고려해서 공수처가 현장 조사를 반복해서 시도해보되 적절한 시기 10일보다는 애초에 설정했던 10일 이전에 먼저 검찰에 사건 기록을 송부하는 방안도 이제는 검토해야 할 단계로 보입니다. 구속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시는 아니, 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속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여타 사건과 마찬가지로 크긴 한데 만에 하나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사태도 대비해야 하고 예.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한다면 현재 공수처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윤 대통령의 상황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예전보다는 미리 검찰에게 사건 기록을 송부하는 방안도 이제는 검토해야 할 단계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자, 어제 진행됐던 탄핵 심판 변론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딱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를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준 적이 있는지 여부, 또 국회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모두 아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이 이 두 가지 사안을 중요하게 여긴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의 가장 주요한 사실관계는 크게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포고령 자체, 나아가서 국회 봉쇄, 나머지는 선관위 장악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전격적으로 출석한 상황에서 재판장은 당사자에게 가장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국회 봉쇄와 관련된 질문부터 하게 된 것인데 국회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라 지시한 적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대통령으로부터는 없다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만약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대통령이 직접 한 것이 사실이라는 판단에 이르게 되면 이 사건 비상계엄은 위헌이자 위법이라는 점이 비교적 명백해집니다. 포고령, 국회 봉쇄, 선관위 장악 시도가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출석한 이상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당사자에게 물어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자 결정적인 질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봉쇄와 관련된 질문을 했는데 국회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라 지시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봤고 윤 대통령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를 최상목 대행에게 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신은 전달한 적이 없고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 구속 상태라 미처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와 같은 답변을 한 취지, 사실 이 답변은 윤 대통령에게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국회 봉쇄 지시를 했다는 사실관계가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그 자체로 위헌이자 위법이라는 판단을 면하지 못합니다. 물론 중대한 위헌이자 위법으로서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헌법재판관들이 법률적 판단을 거쳐야 하겠습니다만 중대한 위헌이자 위법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이와 같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이미 관련자들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국정원 전 1차장, 나아가서 경찰청장까지 직접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그 구체적인 워딩은 달라도 대체적인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면 이 사실은 사실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도 최상목 대행이 국무회의가 실제로 열렸는지 열리지 않았는지를 불문하고 당시 비상계엄을 앞둔 국무회의 장소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은 아니지만 실무자로부터 건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이 나온 이상 윤 대통령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가 확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만약 윤 대통령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그와 다른 사실관계가 사실로 확정되게 되면 여기서 문제가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도 윤 대통령의 주장과 다르게 확정될 뿐만 아니라 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 즉 자신은 직접 국회를 장악할 의도 등이 없었고 경고에 불과했다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의도에 관한 윤 대통령의 진술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사실관계를 부인하게 되는데 그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과 다르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피의자, 나아가서 피소추 기관의 주관적 의도와 관련된 주장도 헌법재판소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정을 감안한다면 이와 같은 진술은 당장 부인을 해야 할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변론 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관련 언급을 또다시 이어갔습니다. 음모론을 제기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국회 측은 탄핵 심판 사건의 쟁점이 아닌데다가 근거도 없다 이렇게 맞섰는데 이 부정선거론을 계속 주장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부정선거를 밝혀야 한다는 의도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진정한 의도 같아 보이긴 합니다. 다만 문제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포고령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기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대국민 담화 과정에서 국회의 탄핵 남발과 예산 삭감을 주된 이유로 들었지 부정선거 관련 의혹은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회 측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사건 쟁점이 아니라고 충분히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선거 부분을 부각하지 않으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이었다고 다소 누그러뜨려진 어조로 관련 주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주장은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다각도로 살펴볼 것으로 보이는데 부정선거가 사실인가? 나아가서 부정선거가 사실이 아니라면 부정선거가 존재했다고 믿을 만한 근거는 존재하는가? 나아가서 근거가 존재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는가? 다각도로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정선거 관련된 이미 선고된 바 있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정선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킹 프로그램이 존재해야 하고 외부에서 통제 가능해야 하며 무엇보다 대규모 인력과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부정선거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실행한 주체가 규명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 기준에 비춰본다면 부정선거를 입증해낸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고 믿을 만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지도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부정선거 주장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과 관련된 주장인 만큼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주장이지만 과연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이고 제시하지 못한다면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 선포라는 평가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이번 탄핵 심판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여부를 심판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부정선거 관련된 주장을 피소추기관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이상 부정선거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자체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부정선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른다면 그와 같이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는가 나아가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소추기관이 믿었다고 하니 그렇다면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었는가 꼭 비상계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판단 자체는 피소추기관이 주장하는 만큼 그 관련된 결정문에 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변론길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내일은 특히나 이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가장 먼저 구속 기소된 인물이기 때문에 어떤 질의가 이어질지도 궁금한데 이 자리에서 좀 어떤 점을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사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당초 2월 6일에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가 윤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헌법재판소 첫 증인 신문 대상자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입장을 받아들여 첫 증인 대상자로 나서게 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수사 단계에서도 가장 먼저 구속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과 결을 같이 하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무엇보다 포고령 선포, 국회 봉쇄, 선관위 장악 시도 전반에 걸쳐서 관련 질문을 할 수 있고 답을 들을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김 전 장관에게 관련 질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포고령이 작성된 경위, 나아가서 국회 봉쇄를 시도했는가, 선관위 장악을 시도했는가, 나아가서 이와 같이 국회를 봉쇄하고 선관위 장악을 시도한 배경이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이유와 경위에 관련된 근본적인 질문부터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서 대통령과 비상계엄 선포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논의를 이어왔고 비상계엄 해제된 이후에 또 대통령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전반적인 질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된 나름대로의 김 전 장관의 항변이 있을 것이지만 헌법재판관들이 이미 관련 수사 기록도 송부받은 상태인 만큼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을 하고 관련 답변을 들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김용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배치되는 답들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근데 현재 구속이 돼 있고 변호인단을 제외하고는 접견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입을 맞추거나 그럴 가능성은 낮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온전히 입을 맞추지 못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각자의 변호인이 있는 만큼 그 변호인을 통해서 일정 부분 사실관계를 정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재판부가 모르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상당히 유사한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허점을 파고들어서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을 하고 답을 들을 가능성, 마치 수사가 진행되는 것과 유사한 형태로 증인신문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장 포고령 작성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국회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와 관련해서 김 전 장관이 착각하고 과거에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할 수 있었던 때의 포고령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 반면에 김 전 장관 측은 전체적인 검토 이미 윤 대통령이 마친 상황이라고 다소 결을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이와 같이 상당히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던 두 주체가 어느 단계부터 결을 달리하는 주장을 하기 시작한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상대에게 지금까지 털어놓지 못한 사실관계를
전격적으로 재판부에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그때가 되면 각종 진술이 쏟아지면서 각자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근거가 대량으로 마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단계까지 나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그 결이 달라지는 진술뿐만 아니라 결을 같이 하는 진술이라고 하더라도 여타 참고인들의 진술이 상당 부분 확보돼 있고 예. 메모, SNS 메시지, 현장의 포승줄 사진 등 각종 기록이 현출돼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수사기관이 신문을 진행하듯이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을 하고 그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도 배치되는 답변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런 부분을 고려한 것인지 국회 측에서는 증인들이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할 수 있다면서 윤 대통령과 증인 간 분리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박을 했는데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놓을 거라고 보십니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 즉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온전한 진술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예. 있습니다. 이 절차를 준용해서 향후 국회 측이 부를 증인들이 윤 대통령 앞에서는 적극적인 진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윤 대통령이 퇴정하거나 적어도 가림막을 설치해달라는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나섰는데 충분히 반발을 할 수 있습니다. 증인을 부른 것도 당장 윤 대통령 측이 증인의 진술을 듣고 탄핵하기 위함입니다. 즉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여러모로 따져보기 위한 절차인데 대통령이 직접 출석했음에도 퇴정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하게 되면 윤 대통령이 온전하게 그 진술을 듣고 관련 반박을 하지 못한다는 취지입니다. 예. 실제로 형사재판에서도 이와 같이 피고인이 퇴정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예를 들어서 성폭력 사건이나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그렇지만 그 외 일반 사건에서는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이유가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즉 예. 형사재판의 요체가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 행사인 이상 이와 같은 조치는 거의 시행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상황에 따라서는 윤 대통령의 퇴정이나 가림막 설치를 실행할 가능성도 있지만 대체로는 윤 대통령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굳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직접 증인에게 반대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날 수도 있고 윤 대통령이 증인의 증언 과정에서 그 증언을 방해하거나 적어도 윤 대통령이 재정함으로 인해 증인들이 적절한 진술을 하지 못하는 사정을 고려해서 헌법재판관들이 평소보다 더 직접 나서서 반대 신문을 진행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예,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할 것으로 보여지고 김영원 장관도 출석을 하니 내일 변론기일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